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5천만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제안에서 시작되는 국민 입법 시대,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손정혜입니다.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 거요? 네. 방송 중에? 방송 타고 나가는데 어떤 중요한 정보인지. 굉장히 핵심적인 개인정보입니다. 혹시 제 생일? 혹시 주민등록번호? 자, 일단 개인정보가 좀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학교 다니실 때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뭐였습니까? 별명이 중요한 개인정보군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 중요해요. 예. 일단은 그럼 조우종 씨 먼저. 사실 저의 별명은 사실 다 압니다. 이제 조신양이라고. 네? 애기야 놀자. 제가 요즘 연애를 합니다. 조신양이에요, 거의. 그래서 친구들이 다 신양아, 아유 우리 신양이 왔네 이렇게 다 불렀었거든요. 저도 있잖아요. 뭐요? 저도 처음에 예. 손찌. 예? 손찌. 가란 말이야. 너 만나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가. 날 채워줘. 뭘 채워 뜬금없이 갑자기. 빨리 가. 날 채워줘. 일단 장지 씨 죄송하고 손찌입니다. 장찌의 그찌 손찌. 네. 근데 왜 갑자기 별명을 또 물으셔가지고. 예. 네. 사실 그 별명을 물어본 이유가 오늘 다룰 내용이 다름이 아닌 별명을 가진 법, 바로 네이밍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님, 네이밍법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네이밍법은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청탁금지법이라 쓰고 김영란법이라 읽는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되시죠? 정말 깔끔하네요. 원래 이 법의 명칭이 사실 청탁금지법이잖아요. 그런데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져서 이런 경우에 이제 네이밍법이라고 부른다는 설명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더 잘 기억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정말 엄청난 것들이 있네요. 정말 많은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네.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뭐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을 별명처럼 붙인 법, 바로 네이밍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끝도 없이 흘러가네요, 지금. 네, 네이밍법 많기도 하지만 사실 분야도 다양합니다. 네. 별명이 붙을 만큼 입법 당시에 많은 관심을 끌기도 해서 오늘 나눌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법안입니다. 자, 서둘러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첫 번째 주제, 내가 그 법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거는 김춘수님의 시 꽃의 한 구절을 흉내낸 거잖아요.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좀 감미로운데 진짜 이거 외우고 계시네요. 이 걸어 다니는 시집? 예. 시인?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저기 다 적혀 있어요.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예, 제가 사실 유명한 시마다 한 2줄씩은 다 외우고 있어서 별명이 2줄만입니다. 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끝. 일단 그다음 몰라요. 네, 역시 예상한 바대로인데요. 네. 내가 그 법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한 줄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다음 줄을 완성하셔야죠. 다음 줄. 네. 내가 그 법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국민 입법이 시작된다. 이렇게 완성. 어때요? 와, 법의 이름을 붙여 부르면 국민입법이 시작된다. 네. 무슨 뜻일까요? 자, 저희가 이거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법의 이름을 불렀을 때 왜 국민 입법이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밍법은 누구의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몇 가지 분류가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바로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네이밍법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 있는 정인이법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법안의 본래 명칭은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지만 우리에게는 끔찍한 아동학대 피해자의 이름을 딴 정인이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름을 붙인 이유보다 중요한 점은 이름을 붙인 효과입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2021년 1월 8일에 정인이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2월 25일 아동학대 살인죄 등을 추가한 정인이법의 후속 입법을 통과시킵니다. 법안이 개정된 지 불과 48일 만에 또다시 일부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만 봐도 당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여론의 분노와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언론도 일제히 정인이가 국회를 움직였다며 법안 통과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사람들은 새로운 개정안을 정인이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고 아동인권단체의 오랜 수건이었던 부모의 징계권 삭제나 피해 의심 아동 즉각 분리 등의 내용도 여론의 힘을 받아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결국 정인이법이라는 이름의 힘이 온 국민의 관심을 국회로 모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네, 피해자의 이름을 딴 대표적인 네이밍법이죠. 정인이법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사실 정인이법, 국민의 공분과 관심을 모아서 개정된 법인 만큼 가장 대표적인 네이밍 국민입법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네이밍법이 국민입법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법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대중들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고 그 관심의 힘이 결국 입법이나 개정까지 주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이름이 붙은 네이밍법은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데요. 네이밍법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례가 피해자 이름을 붙인 법들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한 가지만 꼽자면 저는 바로 이 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거리 횡단보도 앞 신호를 기다리던 22살 청년을 향해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합니다. 청년의 이름은 윤창호. 군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귀가하던 그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내사 상태에 빠집니다. 사경을 헤매는 윤 씨의 병실에 모인 친구들. 넋을 놓고 눈물만 흘리다 친구를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뜻을 모으고 행동에 나섭니다. 22살 젊은 친구의 꿈은 산산이 조각났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그의 미래 역시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복지 의무의 측면에서 국가는 이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당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국가의 책무를 따져 물은 청원은 순식간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지만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향하여 라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친구들끼리 직접 음주운전 근절 법안을 만들어 299명의 국회의원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법안의 이름은 윤창호법이었습니다. 윤창호법의 제정이 미래의 잠정적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를 줄이고 국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창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을 통해서라도 제 친구가 잊히지 않고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명예롭게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친구를 잃은 슬픔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양한 네이밍법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별들이 남긴 법입니다. 변호사님, 별들이 어떤 법을 남겼을까요? 별들이요? 네. 글쎄요, 별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별들에게 물어봐? 네. 지금 되게 진지하게 우리가 네, 죄송. 예, 정숙. 굉장히 귀염귀염하시네요 또. 예, 감사합니다. 별들에게 물어보면 좋은데 그런데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별들이 없기 때문에 직접 저희는 청원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2019년 늦가을. 홀연 우리 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사랑하는 스타의 죽음에 슬퍼하던 팬들에게 그녀의 유산을 둘러싼 뜻밖의 분쟁 소식이 전해집니다. 팬들이 분노를 표했던 지점은 구하라 씨의 친모인 송모 씨가 구하라 씨가 9살 때 가정을 떠나서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었던 인물이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친모인 송모 씨가 양육 의무를 제대로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의 절반씩이나 가져간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의 공분을 유발했었습니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구하라의 친오빠에게 양도했지만 무려 20년간 자녀들과 연락도 닿지 않았던 친모가 갑자기 등장해 상속을 요구한 겁니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는 변호사를 통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청원문을 올립니다. 친부모나 친자녀라 해도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이 민법 개정안은 미처 한 달이 되기 전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네, 구하라법. 사실 대표적인 한류 스타였던 카라의 고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스타 네이밍법이죠. 변호사님, 연예계의 스타들의 이름을 딴 네이밍법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구하라법과 조금은 유사한 법이죠. 최진실법을 들 수 있는데요. 2008년 10월 최진실 씨가 사망하자 두 자녀의 친권이 자동으로 이혼한 전 남편 조성민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두 손자를 키운 외할머니, 즉 고인이 어머니가 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결국 관련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개정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혼 등의 사유로 혼자 친권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에 원래는 생존한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된 것이고요. 가정법원이 앞으로는 이제 판단해서 제3자를 후견인으로 이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네. 바로 이 개정안이 최진실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생각나는 법이 있는데 제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의 마왕 고 신해철 씨의 이름을 딴 신해철법입니다. 기억하시죠? 변호사님도 이 법도 고인이 유족과 팬들의 청원으로 마련된 법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신해철 씨 팬이어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던 사건인데요. 네. 신해철법으로 이제 명칭이 됐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2014년 인기가수 신해철 씨가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단 신해철 씨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던 가수분이기도 했고 또 이 동료 가수분들과의 또 친분도 두터웠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파장이 당시에 많이 컸었고요. 특히 이게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뒤로는 그 연예계 동료분들의 슬픔이 분노 분위기로 바뀌면서 좀 공동 대응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 락계를 이끌어온 슈퍼스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과 슬픔에 빠졌던 팬들은 고인이 스스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지루한 의료 분쟁이 이어지면서 명확한 책임 규명이 늦어지는 데에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고인의 유가족은 동료 음악인 그리고 팬들과 함께 의료 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제도, 일명 신해철법 제정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네, 이때 사실 신해철 씨의 부인 그리고 고인의 절친인 음악 친구 남궁현 씨 그리고 팬클럽 회장까지 함께해서 신해철법 통과를 호소하던 그 기자회견이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변호사님, 신해철법의 경우에는 의료 분쟁 관련법이라 사실 저희가 진짜 잘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요거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피해자, 유족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에서 조정이나 중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도는 이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좀 절약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검증까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 피해자가 조정이나 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 그러니까 의료인 측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대답을 하지 않으면 각하가 돼버리거든요. 아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의 의사로 이제 실제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2014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의료 분쟁 조정 중재 신청자의 약 절반 정도가 이 제도를 그래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의료 사고로 만약에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신해철법 같은 경우에도 의료 분쟁 조정과 관련한 법안이죠. 근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그렇고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가 이렇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나 이런 절차들이 시작되도록 이제 개정한 것인데요. 네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 신해철 씨의 유족과 동료 그리고 많은 팬들 이런 분들의 노력 덕분에 2016년 5월이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그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거 주제는 왠지 좀 약간 만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이버그라도 괜찮아. 뭐 이런 영화도 떠오르고요. 맞아요. 네이밍법 이름이 꼭 사람 이름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면은 사람 이름으로 된 게 아닌 네이밍법도 존재하나요? 저 몇 가지 알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빨간 토요일법. 혹시 이것도 아시나요? 이것도 일종의 네이밍 법안인데요. 빨간 토요일법. 네. 토요일에는 빨간 립스틱. 네. 그거 뭐 목요일에는 분홍 립스틱. 헷갈리는데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빨간 아닌 것 토요일법. 같고요. 뭔가 그 네. 불토를 즐기자. 네, 이 법은 네. 사실은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지만 제가 무척 좋아하는 법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빨간 토요일법은 천문법 개정안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달력의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빨간색으로 표기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주 5일제를 시행한 것은 2004년부터였어요. 그해 7월 일부 공공기관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했고 이듬해에는 학교와 군대까지 동참해서 전면적인 주 5일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달력은 여전히 주 5일제가 아니었어요. 회사 학교 모두 토요일부터 쉬는데 달력만은 수십 년 전통 그대로 토요일을 검은색 혹은 파란색으로 표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토요일에 쉬기만 하면 됐지 달력 글자색이 무슨 상관이냐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 5일제 시행 10년이 넘도록 토요일에 쉬지 않는 중소기업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정부가 주도해서 토요일은 물론 공직선거일 같은 법정 공휴일까지 빨간색으로 표기하도록 천문법을 개정한 것인데요. 2016년 빨간 토요일법을 처음 발의한 신용현 의원은 달력의 토요일이 빨간색으로 표기되면 더 많은 국민이 토요일을 휴일로 인식하게 되고 토요일을 누리는 삶이 정착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빨간 토요일법이 존재하는 거군요. 사실 저도 이제 라디오를 하다 보면 거기 사연에 쫑디 저는 토요일인데 오늘도 이래요. 주말이 없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토요일은 확실하게 달력에 빨간색으로 딱 해서 쉬어라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군요. 네, 신용원 의원이 발의한 이 천문법 일부 개정안은 2017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주요 내용은 달력 제작이 기준이 되는 원력 요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보에 게재하고 관공서 공휴일은 모든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빨간색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있었어요. 아, 반전이 있어요? 네. 무슨 반전이죠? 이 개정안 처음 발의할 때 이름이 빨간 토요일법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2017년 천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때는 네. 토요일 빨간색 표기 조항이 제외됐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토요일 빨간색 표기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게 이 법안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네. 토요일에 관공서가 쉬는 건 맞는데 네. 법정 공휴일을 정하는 규정에는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당시 법 개정에선 제외됐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달력 표 보시면 지금은. 사실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또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사실은 개정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빨간색으로 인식하고도 있긴 합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에 국민 정서는 토요일은 무조건 쉬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네.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입법을 한 거고 토요일에 쉬는 문화가 거의 정착은 됐지만 사실 달력에서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확정하다. 이 노력은 저는 몰랐는데 아직 진행 중이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국민동의 청원이 있으니까 빨간 토요일이 없으면 불금도 없다. 우리의 토요일 빨간색으로 표기하자. 뭐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이 지금 당장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의견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네이밍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히트작은 법을 만든다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던 영화, 드라마에서 유래된 네이밍법 이야기 아닐까요? 역시 손찌이시라. 네, 영화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가니법입니다. 2011년 9월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 도가니가 개봉합니다. 개봉 첫 주부터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더니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는 드물게 전국 관객 수 466만을 기록하며 이른바 도가니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영화의 성공은 다름 아닌 충격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5년 동안 광주의 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자행된 성폭력과 학대 사건을 다룬 이 영화. 무려 6년 만에 실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정치권과 국회를 움직여 성범죄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도가니법의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냅니다. 네, 2011년 개봉작 도가니, 사실 이 영화를 볼 때는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좀 분노가 치밀었고 정작 영화가 끝나면 한 장면 한 장면 떠오를 때마다 또 가슴이 또 아련하게 아팠던 기억도 생생한데 정말 당시 이 영화 파장은 대단했죠. 저도 봤고 정말 많이 울었고 분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국민동의 청원 제도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본 국민들은 물론 입소문을 들은 사람들까지 모두 같이 분노하면서 엄청난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영화 도가니가 전한 사건, 이 한때의 분노로 그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이거 주요 내용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우선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력했을 경우에는 법정형을 10년으로 대폭 늘렸고요. 성폭력 여부를 따질 때도 항거불능 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인 이후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더군다나 영화에서처럼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오히려 장애인에게 이렇게 성폭력을 하는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다양한 네이밍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람이나 사물 또 심지어 영화 제목이나 드라마 주인공 이름까지 정말 다양한 네이밍법을 훑어봤는데요. 이렇게 법에 별명을 붙인다는 것, 이것마저 뭐 한때 유행이나 관심 끌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확실히 네이밍법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네. 하지만 뜨거운 여론 때문에 자칫 법안을 꼼꼼하게 마련하지 못하게 되거나 법의 본질보다 어떤 상징에 치우치는 현상은 네이밍법을 입법할 때 늘 주의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피해자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고 활용하는 네이밍법 조금 더 조심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를 기억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건 좋은데 자칫하다가 2차, 3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저희가 걱정이 돼요. 네,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의 이름에서 따온 법 이름이 가해자 이름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는데요. 조두순법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관련된 이름을 법 이름으로 사용하곤 하는데, 하지만 법의 이름을 짓는 것만으로는 그 기억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을 지키고 보완하면서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을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